안녕하세요. 저를 먼저 소개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떨리네요. 저를 뭐라 소개해야 좋을까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사연 들으며 눈물 흘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소녀 감수성을 지닌 주부라고 하면 될까요? 저는 광주에 사는 주부이고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 미용사라 하면 의아하다는 눈길로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은 손재주가 워낙에 뛰어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이 길을 선택해온 걸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도 잘 벌고 운영도 잘 해나가고 있답니다. 남편 덕분에 제가 결혼하고 많은 호강을 누리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저희 집의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동서들이었는데요. 막내 동서를 빼고는 모두들 다들 잘난 친정과 직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열애시키곤 했습니다. 동서들은 대놓고 저를 왕따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근히 묵인하고 있는 시부모님 역시 원망스러운 존재였는데요. 남편은 미용실을 운영하기 전 저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사내 커플이었고 남편의 대시로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남자치고 굉장히 수다쟁이에 여자보다 더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을 지니었던지라 처음에는 동갑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워낙에 대화가 잘 통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이 잘 맞는다는 표현이 있듯 남편과 저는 뭐라든 죽이 잘 맞았어요. 싫어하는 것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취미도 공유할 수 있었고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등산을 좋아했는데 남편은 등산과 캠핑을 좋아해 연애할 때는 함께 등산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남편감으로 이 사람을 선택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아요. 잘 맞는다는 것이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인데 제 주변 친구들처럼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나가려면 서로 죽이 잘 맞는 것이 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았거든요. 워낙에 잘 맞았던지라 그래서 전 시부모님도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동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남매의 장남인지라 제가 큰 며느리였는데 동서들은 이미 시집을 와 있었습니다. 시댁의 한 식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시부모님과도 가까웠어요. 그 때문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많이 경계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마치 텃세라도 부리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 제가 시부모님의 뵈러 인사를 갔을 때는 조용히 시부모님의 말을 거들고 있던 동서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둘째 동서는 직업이 강사였고 셋째 동서는 전업주부였는데요. 둘 다 친정이 잘 살았습니다. 서방님들도 벌이가 좋았고요. 그래서인지라 둘은 이미 같은 동네에 살며 미술관이며 갤러리 카페며 이런 고급진 곳들을 놀러 다니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동서들과 친해지기 위해 같이 놀러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형님, 형님이 그럼 미술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형님은 아마 지루하실 거예요. 저는 미술 전공했으니 가는 거고요. 셋째 동서도 그렇고요. 그냥 나중에 노래방이나 가게 되면 그때 같이 가요. 됐죠? 동서, 나도 미술 좋아해. 딱히 그림 보는 눈이 있다기보단 대학 다닐 때도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해서 자주 다니곤 했어. 그나저나 그 말투는 뭐야? 좀 기분 상하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참 죄송해요.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은 저희도 형님이 불편해서요.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먼저 시댁에 적응부터 하세요. 나중에 저희가 끼워드릴게요. 네, 형님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먼저 제안한 게 민망해질 정도로 두 동서들은 저를 단칼에 쳐냈습니다. 특히 동서는 저보고 그림에 대해 뭘 알겠냐며 비웃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엔 전 그저 이런 것들이 아직 친하지 않고 서로 모르는 사이니 경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서로 친해지면 자연스레 선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들은 번번이 그 이후에도 제가 어디를 가자 뭘 하자고 하면 바로 쳐내버렸습니다. 형님은 가도 모를 거다, 이런 곳을 불편해할 거다, 이런 식으로요. 조금 속상해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여자들끼리의 일이니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엔 시부모님이 공짜 스파 이용권이 생겼다며 저희 세 며느리들을 불렀답니다.
이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해서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나오던 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늘 생일도 챙겨주고 고맙다며 핸드백에서 이용권 3장을 꺼내시더군요. 저와 두 동서들은 그것을 반갑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건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렸고요. 다음날 전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야. 어머님께서 주신 거 그거 혹시 언제 쓸 거야? 아, 형님, 죄송한데 그거 저희들끼리 가기로 했어요. 저랑 셋째 동서랑요. 형님은 혼자 가시는 거 어때요? 아무래도 날짜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날짜? 동서들 언제 시간 되는데? 나 요즘 회사가 한가해서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 원래 눈치가 없는 스타일이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가는 게 편해요. 거기 일반 스파도 아니고 고급 스파거든요. 형님 챙기려고 하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거긴 저희같이 명품백 들고 오는 여자들 천진데 이상한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형님이 오면 괜히 분위기만 싸해지지 않겠어요? 저희도 무료 이용권이니 이참에 스트레스도 풀고 즐기다 오고 싶은데 형님 때문에 기분 망치기도 싫고요. 무슨 말인지 이쯤이면 아시겠죠? 전 너무 얼떨떨해 전화가 끊겨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3명의 남동생이 있고 다들 사이가 돈독하다고 들었을 때까진 화목한 시댁의 모습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저의 패착이었을까요? 동서들은 정말이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미술 전공에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저를 배제하는 인간들이라니. 이를 곱씹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났죠. 저는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다시 동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제 성격상 참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동서들은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제 상처로 남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달 명절이 되었을 때 저도 폭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동서들이 이제는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저를 면박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편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명절날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며느리들은 아침부터 와서 분주하게 일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제가 외동이라 예전에 할머니 집을 오가며 엄마와 직접 요리도 하고 전도 부치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제사 준비도 도맡았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랬었기에 일하는 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의 부름에 아침부터 돼지갈비를 굽고 있었죠. 두 동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서들이 시어머니가 볼 땐 일을 하다가도 잠깐 시어머니가 사라지면 바로 젓가락을 놓고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깜빡한 게 있다며 장을 보러 가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놀자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할 게 천진데 2명이나 손을 놓고 있으니 난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 집은 남자들도 함께 일을 돕는 추세라 남편과 서방님들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부엌으로 기어들어왔죠. 일은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착하셔서 부엌을 점검하다 왜 이렇게 요리 속도가 더디냐고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아니 얘들아, 밥때가 다 됐는데 아직 국도 다 못 끓여놓고 있으면 어쩌냐? 여기 대파는 왜 그대로고? 아니 큰애야, 너 일 안 한 거니? 네? 저는 했는데요. 어머, 형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어머님, 저희도 거들어 했어요. 열심히 했다고요. 여기 기름방울 튄 것 좀 보세요. 말씀 안 드리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형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형님 목까지 아니라 좀 속도가 더뎠나 봐요. 지금부터 저희가 형님 목까지 빠르게 할게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뻔히 남편도 알고 서방님들도 아는 것을 두고 저렇게 뻔뻔히 거짓말을 하다뇨. 저는 약간 열이 올라 두 동서들을 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동서는 살짝 주춤하더니 민망하게 웃더라고요. 어머님, 저 일했어요. 남편이랑 서방님들이 지켜봤으니 상황은 아실 거고요. 둘째 동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들 계속 아까부터 무슨 TV 얘기하고 있었잖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형님, 어머 어이없어. 어머님 믿으실 거 아니죠? 형님 왜 이러신데요? 괜히 집안 분열을 일으키려고 작정했나? 어머님 저도 이랬어요. 형님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괜히 텃세라도 부리고 싶으신가 본데 손 아랫동서한테 그렇게 대접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말하고 싶던 것들을 아주 그대로 줄줄 퍼대더라고요. 너무 얄밉게도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랬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동서들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한 사람 말보단 두 사람 말이 더 일리가 있지. 그네야 손 아래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그러는 거 아니다. 얘네들이 마음 안 드는 구석 있더라도 네가 참고 넘길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오랫동안 봐온 애들이야. 나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어. 얘네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못된 거짓말을 하겠니? 너야말로 정신 단단히 차려야겠구나. 명절날부터 벌써 분위기 망치면 되겠어? 아이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놓고 편을 들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혀 허탈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밖에 있던지라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요.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안 보는 사이 절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 잔인한 웃음 속에 앞으로는 자기들한테 다신 덤비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일단 저는 상을 다 차리고 나중에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거의 벽에다 대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동서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요. 형님이 왜 자꾸 저희들끼리만 말하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형님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에 안 끼어드리는 거예요. 집안일도 그렇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집안일을 하나요? 이제 형님이 있으니 서민 출신인 형님이 이런 일은 도맡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눈치 없이 시어머니한테 이러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뭐야? 지금 동서 말 다 했어? 서민 출신? 그럼 동서는 앞으로 나한테 모든 일을 맡기겠다는 거야? 네, 형님. 아까 못 보셨어요? 시어머니 태도? 어머님은 곧 죽어도 저희 편 들지 형님 말 들어줄 생각 없으세요. 아무리 말씀해보셨자 입만 아프실 텐데요? 저는 여기서 완전히 이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서, 똑바로 들어. 내가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내가 서민이다 뭐다 하며 동서처럼 잘 살지 못한다고 난 깎아내리는지 그대로 동서한테 돌아올 거야. 괜히 복이라는 말이 있겠어? 동서가 지은 죄 다 동서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사필 귀정이라고. 저는 분노에 차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서들의 번호도 차단해버렸고요. 제가 자그마한 회사를 다닌다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잘 살지 못한다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세워 판단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제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 좋았던 것은 저를 늘 거슬리게 했던 동서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서방님을 불러 동서들의 행동을 꾸짖은 것도 한몫했고요. 어찌되었든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부터는 시댁에 영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막내 도련님, 그러니까 저희 남편 집안의 가장 막내 동생이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더군요. 저희 막내 도련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을 포함한 네 형제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시댁 구성원들을 통틀어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교수가 꿈이셔서 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대학원에 가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신 결과 그것들을 많이 인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또 사적으로 저한테 잘 대해주시곤 했어요. 형수님이라고 꼬박꼬박 존대하시는 말씀 속에도 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시댁 식구들 중 막내 도련님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막내 도련님은 역사를 좋아하셨는데 제가 역사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역사책이라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으면 다른 서방님들과 달리 어색하지도 않았죠. 거기다 특별히 감사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동서들이 명절날 아무 말도 없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갔던 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저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고요. 저는 당일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들이 제주도에 갔다는 것을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 있었는데 막내 도련님이 이날 일부러 일찍 퇴근하셔서 제 옆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대신 해주는 방식으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형수님 혼자 하시려니 힘드시잖아요. 저 이거 가뿐해요. 혼자 있을 때도 제가 다 만들어 먹었는데요, 뭘. 감사해요, 정말. 정말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화가 잔뜩 솟은 나머지 남편에게도 대책에 쏘아붙이고 그러다 부부싸움까지 일어나 기분이 최악이었는데 도련님의 그 따뜻한 배려 어린 행동이 마음을 녹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련님이 데려오는 여자라니 상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죠. 왠지 도련님처럼 점잖고 차분한 여자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막내 동서를 처음 본 날 저는 제 예감이 맞았다는 생각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답게 차분하고 온화해 보이는 인상에 단정한 옷차림까지 제가 생각한 이미지 그대로였어요. 막내 도련님은 이미 동서를 좋아하는 티를 아주 잔뜩 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막내 동서가 고아였는데 시부모님은 막내 동서가 인사를 드리러 온 날 그 점을 꼬집어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수줍은 표정으로 인사한 막내 동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데 너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내 아들 짝으로 맞다곤 생각이 안 드네요. 어쩐지 옳지 않은 일 같군요.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아가씨도 생각 잘 해봐요. 우리 며느리들은 다 부모도 있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가씨도 이 집 들어오면 힘들 거고. 아휴, 내가 뭔 말을 하는 거야. 아무튼 나는 반대예요. 네, 어머님. 어머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막내 동서는 성격이 순한 건지 거기에 뭐라 대꾸도 하지 못하고 내내하며 듣고만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고아라서 싫다는 건지 제가 나서서 막내 동서를 변호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울컥했는지 눈시울이 어느새 벌개져 있었던 막내 동서는 급기야 죄송하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떨리는 음성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막내 동서 옆에 있던 도련님이 벌컥 화를 내신 겁니다. 저는 지금껏 도련님을 지켜보았지만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도련님은 화는커녕 언성 한번 높이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이에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께 대든 적 없었습니다. 말대꾸 한 번 한 적 없었죠. 하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상대와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 허락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주겠다고요. 이 사람 학교 선생님이란 번듯한 직업도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태어난 조건만 보고 말씀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어떻게... 이놈의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뭐 우리가 허락을 안 해도 결혼을 해? 이놈이 자식놈이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고 시아버지는 막내 도련님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막내 도련님을 응원하고 있었죠. 그래,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의 고집이 시부모님을 이긴 것이었죠. 저는 이때 처음으로 막내 도련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온 막내 동서는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미 싸가지라고는 없는 두 동서들에 이어 눈엣 가시로 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막내 동서가 가장 어린 사람이라는 이유로 동서들은 아예 대놓고 막내 동서를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명절날 일을 다 떠맡기는 건 물론이고 막내 동서가 묻는 말엔 대답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 점점 선을 넘어버렸죠. 어느 날 막내 동서가 저에게 울면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집 앞인데 잠깐 만나뵐 수 있겠냐고요.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라 저도 놀랐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다급히 내려갔습니다. 막내 동서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형님, 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동서? 세상에...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내 동서는 말을 하고도 한참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어 들려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오늘 둘째 형님이 전화가 와서는 자기 이삿날이라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마치자마자 달려가서 이삿짐이고 뭐고 다 날라주었어요. 거의 5시간을 하루 종일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잠시 후 셋째 형님이 오시더라고요. 일이 다 끝나갈 시간에 오셨는데 저한테 고생했으니 짜장면이라도 함께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중국집에 갔는데 둘째 형님이 저한테 물 떠와라 커피 사라 계속 시키더라고요. 셋째 형님도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표정이 안 좋아졌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지금 표정을 왜 구기냐며 저를 위협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고아 주제에 감히 자기들한테 내드는 거냐고요. 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뒤에 들려준 이야기는 앞전보다 더 심했어요. 그리고 사실 형님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아이들 케어 다 해주고 있어요. 둘째 형님은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셔서 저한테 부탁하셨고 셋째 형님은 친정집에 일이 많아서 거길 가셔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애들 케어해주고 있는데 언제 한 번은 감기 몸살이 심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욕설까지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께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더니 그거 해주는 게 뭐 어렵냐고 오히려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형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죽고 싶어요. 저는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마음이 아팠네요. 우리 동서 지금까지 제대로 말은 못하고 털어놓을 곳 없이 끙끙거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순간만큼은 제가 정의의 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서의 대변인은 되어줘야겠다, 방패막이는 되어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명절날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막내 동서를 괴롭히려 들면 저는 잠깐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빼주거나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에게 말 한마디 하려치면 서방님을 불렀습니다. 서방님이 있는 곳에선 시어머니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도와주었더니 막내 동서는 그것도 감사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막내 동서가 더욱 가여웠답니다. 동서, 동병상련의 심정이랄까. 난 막내 동서한테 그런 감정 많이 느꼈어. 나도 시댁살이 하면서 여기 동서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이쁨 받지 못하고 계속 시댁살이 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너무 안쓰럽고 그러네. 고마워요, 형님. 형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생활을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이 안 돼요. 아마도 전생에 형님과 저는 어떤 인연으로 묶여져 있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정도라면 너무 감사해요, 형님. 동서는 말도 참 이쁘게 했답니다. 동서뿐만이 아니었고 막내 서방님 역시 와이프를 번번이 감싸주어 고맙다며 제게 소정의 선물까지 챙겨주었죠.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힘들어했던 막내 동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에 저 역시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막내 동서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걸릴 때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를 두고 아마도 동서가 제 여동생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다 막내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조카를 낳았을 땐 정말 언니의 심정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우선 막내 동서에겐 친정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미 아이를 낳았던 사람으로서 산후조리도 도와주게 되고 아이 케어에 필요한 정보들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아이를 낳고도 시어머니 등살에 김장하랴 시댁일 도우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건강이 무척 걱정되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죠. 동서가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자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가 말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 막내 동서 아직 몸이 덜 회복된 것 같더라고요. 막내 동서가 저리 꿋꿋한 척해도 사실은 많이 아파요. 골반도 쑤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김장은 둘째 동서나 셋째 동서 시키는 게 어떠세요? 뭐? 넌 뭐 그런 소리를 다 한다니? 아니 귀한 우리 둘째 셋째 아가를 왜 시켜? 그 험한 일을. 막내 걔가 딱이다. 걔가 손도 야물딱지고 부모가 없어봐서 그런지 말도 고분고분 잘 들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막내 동서가 만만하신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이니까 고하니까 그 이유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예,
왜 막내랑 걔네랑 갔냐? 걔네는 나한테 꼬박꼬박 용돈도 주고 선물도 갖다 줘. 막내 부부는 나한테 뭐 10원 한 장 안 들고 오는데 말이야. 거기다 고아 출신 받아줬으면 고마워서 절을 해도 모자르지. 막내 걔가 설마 뭐 자기 부려먹는다고 너한테 이러드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면 너도 편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같이 없는 처지라 그런지 뭐 더 마음 가고 그러는 거냐?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막내 동서를 더 부려먹을 기세로 제게 이른 게 괘씸하다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저에게까지 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막내 동서를 하나로 엮고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저와 막내 동서만 딱 불러 일을 시키려 들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저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와서 초췌한 얼굴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가련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중재를 하라고 말하게 되었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어째 점점 더 괴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아직도 저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심장부터 떨리는데요. 바로 서방님,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우리 서방님이 세상을 떠나고 마신 겁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술과 담배를 즐기지도 않았건만 서방님은 그렇게 한순간에 하필 아무도 없었던 텅 빈 강의실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서방님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서방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골든타임이 지나 있었고 저희는 그저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곧바로 서방님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과부가 된 동서는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어린 애기였던 조카애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저 의자에 앉아 빵긋빵긋 웃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시어머니께서 너무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불현듯 동서의 뺨을 거세게 내리친 겁니다. 막내 동서가 초점 잃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자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온갖 말도 안 되는 역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년아,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옛날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했어. 걔가 너를 만나 명이 이렇게 짧게 끝나버린 거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에이, 내 아들 돌려내 이년아. 내 아들 돌려내.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이게 왜 막내 동서 잘못이에요. 그만하세요 좀. 그래요 엄마 그만해요. 저와 남편이 말리고 들었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 동서의 머리칼을 한 움큼 뽑고도 분하다는 듯 계속 씩씩거렸어요. 이미 서방님을 떠나보내며 막막하고 허망했을 동서가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까지 겪다니 보는 내내 제가 다 분하더라고요. 동서에게 친정이라도 있었다면 시어머니께서 감히 그런 행동은 하실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 후 막내 동서는 어디론가 잠적하듯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버렸고 저와도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친동생 친언니처럼 미주알 고주알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동서였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되어버렸던 것이 한편으론 속상하고 서글프더라고요. 여보, 우리 동서 잘 있겠지? 잘 살고 있어야 할 텐데. 제가 남편을 향해 가끔 이렇게 물으면 남편도 어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막내 동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괘씸하다며 그년 때문에 서방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그 정도가 지나쳐 무당집에 찾아가 막내 동서를 저주하는 구판까지 벌이셨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시어머니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무섭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명절날 여전히 같이 모이긴 했지만 저는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는 막내 동서에 대한 건 관심도 없다는 듯 입 밖에 올리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욕을 해대셨고요. 너무 다른 입장과 태도였지만 결론은 아무도 막내 동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얘 효가, 네 동서 말이야. 그 네가 예뻐했던 동서. 우리 막내 동서 얘기하는 거지? 막내 동서가 왜? 나 저번에 우리 남동생이 말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 남동생이 네 동서가 이 주변 허름한 술집에서 술 따르는 걸 봤다던데. 사실인진 모르겠네. 너 알고 있었니? 뭐? 동서가 술을 따르고 있다고? 말을 듣는 순간 벙찌더라고요.
저는 당장에 그 술집을 수소문해 동서를 찾아갔어요. 누런 벽지에 빨간 조명을 단 정말 허름한 술집이더라고요. 그 안엔 동서가 남자들 틈에 끼어 술을 따르고 있었고요. 50대, 60대로 보이는 아저씨들은 동서를 마음껏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야, 옷 좀 벗어보라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구냐? 어? 아니, 너 돈 벌려고 나왔다며? 에이, 그럼 옷 정도 가볍게 벗어야지. 그래야 내가 팁을 주든가 하지. 너 이렇게 비싸게 굴 거야? 너 잘리고 싶어? 내 말 한마디면 너 그냥 잘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순간 눈에 불이 나 술집 문을 열었고 동서의 손을 잡은 채 그 술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수치스러운 듯 곧바로 시선을 내리깔더군요. 순간 동서가 입고 있던 얇고 가슴이 파여있던 옷이 보였습니다. 동서는 그것마저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한마디 겨우 내뱉었어요. 동서, 언제부터 이러고 산 거야? 난 동서가 아예 떠난 줄 알았어. 아니, 가까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왜 먼데 간다고 하고 떠난 거야? 제가 가까이 산다고 하면 누가 저를 반기겠어요. 저도 떠나고 싶었는데 떠날 곳이 있어야 말이죠. 친정도 없고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자식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겠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 선생님 일하면 되는데 그건 왜... 그게... 동서는 서방님이 세상을 뜨기 전 부부싸움을 조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학교생활 시댁살이가 겹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서방님에게 몇 마디 쏘아붙였는데 그것이 갈등으로 번지었대요. 근데 서방님이 갑자기 떠나버리게 되니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후회되며 선생님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과감히 일을 그만두고 자신을 망칠 각오로 술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서, 그건 건강하지 않아. 왜 멀쩡한 직업을 놔두고 그러지 마. 아니에요, 형님. 이게 맞아요. 저는 최대한 설득하려고 했지만 동서는 그렇게 계속 말하더니 여전히 희미한 웃음을 달고 자기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 보겠다고 뛰어갔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해서 고민되었어요. 동서가 분명 저렇게 자신을 망치며 술집에서 일하다 보면 생활고가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동선의 집도 가봤습니다. 역시나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바퀴벌레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동서의 정신도 너무 피폐해져 있었지만 생활고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동서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너무나 확고히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제 수중에 있는 비상금 통장을 집어들었고 모든 돈을 인출해 그 돈을 조심스레 품은 후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나올 시간까지 그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동서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동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동서한테 동병상련의 심정 느낀다고 했던 말 기억나? 그 말 진심이었어. 동서를 도와주면서 나도 행복했고 동서가 정말 내 친동생같이 애틋했어. 동서가 서방님 잃은 거 나도 가슴 아파. 나한테도 서방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어. 근데 동서가 이렇게 술 따르고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동서 탓도 아니고 동서가 스스로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서는 제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사실 제 아이도 버려두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요. 형님,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동서가 왜 나쁜 사람이야. 동서, 누구나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어. 그건 동서 탓이 아니야. 말했잖아. 그 어떤 것도 동서 책임 아니라고. 천천히 일어나도 돼. 동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심스레 동서의 신발장 위에 돈이 든 쇼핑백을 올려놓고 나왔어요. 제가 동서를 위해 써둔 편지와 함께 말이죠. 동서의 집을 나오면서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희 집 형편에 남편 몰래 남편과 상의 없이 저 돈을 주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묵묵히 도와주는 것으로요. 동서는 그 후 저희 집 앞에 작은 사과 몇 개와 함께 편지를 놓고 떠났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형님을 만난 건 너무나 기특하고 이쁜 우연이자 인연이었습니다. 형님이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이 은혜 역시 잊지 않고 살게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저는 동서가 떠난 집을 가끔씩 훔쳐보며 그렇게 세월을 살아갔네요. 힘든 일도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괜찮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미용실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슴이 덜컥했지만 초반의 고비를 제외하고는 잘 풀리는 미용실을 보며 저희 집에도 등불이 켜졌고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동서의 근황이 궁금했어요. 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동서의 아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겠지, 밥 잘 먹고 잘 크고 있겠지, 부디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다가도 문득 무너져가는 동선의 집에서 보았던 해맑게 웃고 있었던 그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서방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신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안전한 길만 선택하면서 왔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글쎄 뭐랄까 동생이 죽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달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어떻게 늙어갈지 생각해봤어. 내 동생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떠나버렸잖아. 인생이 문득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한테는 날 지원해줄 가족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원하는 인생을 살기에도 어쩌면 인생이 짧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미용업을 결정하게 됐지. 그랬구나. 당신이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구나. 잘했어. 어느 날 남편과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문득 돌아가신 서방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서방님의 기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툭 튀어나온 남편의 본심에 저도 눈물을 짓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출가하고 나서는 조금 헛헛한 마음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른 나이 떠나신 서방님 생각을 하니 복합적인 마음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동서의 마음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우연히 최근에 동서를 만난 일이 생긴 겁니다. 중년의 나이에 동서를 만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동서의 아들이었는데요. 저에게는 동서의 아들이 동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서를 빼닮은 외모를 지닌 훤칠한 청년이 저희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멀끔한 정장을 입은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머리를 하러 온 청년인 줄로만 알고 가방을 받아들었는데 그 청년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이 동서의 아들이라 소개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동서의 아들은 제 말에 환히 웃더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네, 큰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큰엄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익숙한데 큰엄마는 제가 낯서시겠어요. 그나저나 먼저 제 절부터 받으세요. 절이라니? 마침 마감 시간이라 텅 비어있던 미용실에서 동서의 아들이 제게 절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하는 그 모습에 저와 남편 모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표정은 너무도 경건하기 그지없었어요. 외려 그 모습에 저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이어 들려온 말에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동서는 같이 안 온 거야? 어머니는... 그때 동서의 아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긴 시간이 흐르진 않았네요.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큰엄마한테 은혜 잊지 않고 있었다며 이것을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먼저 받아주세요. 동서 아들이 건네준 건 바로 10억에 가까운 건물과 땅 문서 종이들이었습니다. 무려 제가 쇼핑백에 넣어주었던 돈의 자그마치 1000배나 되는 액수였죠. 공의 개수를 제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서로 너무 놀라 덜덜덜 떨며 문서들을 바라보자 조카가 그러더군요. 큰엄마도 형편 어려우실 때 저희 어머니 집 신발장에 100만 원 놓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신발장에 있는 그 돈 보고 한참을 우셨대요.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셨다고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직하시고 선생님 일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만나셨고 사업을 시작하셔서 큰돈을 만지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큰돈을 만지며 사람 관계에 환멸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큰엄마가 계속 생각이 났다고 해요.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옛날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기셨다고 하고요. 또 사업이 워낙 굴곡이 많고 돈의 흐름도 불안전해서 크게 꼭 갚으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셨는데 쉽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돈을 갖다 드리라고 유언을 남기셨네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 돈을 나는 받을 수가 없어. 동서가 떠난 것도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나저나 동서 아프지 않게 간 거야? 네, 아프지 않게 가셨어요. 잠들며 가셨어요. 그리고 이 돈은 저희 어머니께서 자신의 마음이라고 꼭 받아주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동서의 이름을 부르며 그 피부치를 꼭 껴안았습니다. 동서와 너무도 빼닮은 모습에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났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아쉬움도 들었어요. 동서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동서를 볼 수 있었다면 서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암으로 투병하는 기간이라도 한 번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속갯말을 끝내 삼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동서의 아들은 어머니가 생전 아프실 때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다며 자신 역시 병원을 많이 가지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워낙에 철인 같은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 고된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셨고요. 큰엄마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 자기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을 거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큰엄마가 저희 어머니에겐 애틋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로만 듣던 큰엄마를 직접 드디어 뵐 수 있게 되어서 좋고요. 앞으로 제가 큰엄마 큰아빠 잘 모시겠습니다. 친아들처럼 살갈게요. 아유, 나는 눈물이 나서 더 못 듣겠다. 남편은 저 말을 하곤 뒤를 돌아 눈물을 닦더라고요. 남편은 동생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아들이 찾아왔으니 아마도 서방님 생각이 났을 듯해요. 남편도 종종 조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걱정하고 궁금했거든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앞으로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줄게. 이미 어엿한 청년이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서의 아들이고 내 조카니까. 고마워.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저 고맙다는 말 말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도 소식이 궁금했는데 미처 찾아볼 생각을 못했거든. 먼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네, 한참 찾은 보람이 있네요, 저도. 절을 하고 큰돈을 내밀면서 저희까지 살피겠다는 그 따뜻한 말에 저 역시 또다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서가 아프지 않게 갔다는 말을 듣고는 안심도 했고요. 한편 저희 부부는 돈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한쌍코 줘야겠다는 조카 때문에 받긴 했지만 땅이며 건물이며 과연 저희가 받는 게 맞을지 말이에요. 그런데 조카 녀석이 어떻게든 물리려 하지 않았고 그 고집도 만만치 않아 보여 일단 받아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좋은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었어요. 살아생전 동서는 기부도 많이 하고 자선단체도 만들어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가 이를 뒤이어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 역시 나중에라도 그쪽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 동서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였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것이 동서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동서가 무척 그리워지는데요. 동서와 제가 함께 엮은 소중한 인연, 그 인연이 저희 자식들에게까지 내려가 좋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우리 막내 동서에게 조카 아이를 제 친자식처럼 보살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도 말해주고 싶네요. 동서,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 애 많이 썼어. 하늘에선 동서 마음 편안하게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고 사랑해, 동서.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나날에도 자그마한 행복들이 깃들어 있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니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사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원래 고향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던 결혼 생활도 다 지방이라 서울은 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야 좀 적응되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은 아무 일정도 있지 않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연 제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늘 듣기만 하다 저도 제 얘기를 제보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용기를 내보네요. 요즘 세대도 참 힘들지만 한국의 중년 세대들은 다 적어도 하나씩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라서 제보하게 됐고 아마 공감 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되는데요. 지방에서 태어난 저는 남편을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여서 같이 놀다가 그대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었는데 처음엔 우리 집에서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였고 외동아들이라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되게 많은 의지를 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저를 얼마나 말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이라도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남편의 직업은 그냥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어서 불안정하다고 부모님이 반대가 심하셨어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도 저에게 본인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남편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콩깍지가 정말 무서운 거 아시죠? 이미 남편에게 마음을 뺏긴 저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꼭 결혼하고 말겠다고 우겨서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신 결혼이니 저는 어떻게든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홀 시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결혼 전에도 저는 부모님과 살았기 때문에 엄마랑 사는 거겠지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또 어리기도 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결혼하게 됐죠. 결혼 준비는 저 때는 다 어른들이 해주셨던 때라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셨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참 싫으셨나 봐요. 남편과 제가 둘이 뭐라도 하면 꼭 본인을 껴서 같이 가라고 했고 밥도 삼시세끼 다 드셨는데 그걸 저 혼자 요리하길 바라셨습니다. 입맛도 까다로우셔서 웬만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으셨고 안 먹는 음식도 어찌나 많으셨는지요.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 집에 계신 시간이 많았는데 종일 말동무를 해주길 원하니까 그것도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밖에서 계속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남편을 건들지 말라며 저를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남편하고 결혼한 건데 마치 시어머니와 결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견디다 못해 남편 가게 일을 도우러 간다고 하면 꼭 본인과 같이 가자고 하고 같이 가면 남편은 불편하다고 집에 들어가 쉬라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한 건 아닌데 그냥 같이 사는 그 자체가 저한테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본인을 혼자 키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서 안쓰럽다고 계속 같이 사는 것을 본인이 원해서 분가하지도 못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 말이 너무 많아서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는 건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리하는 제 옆에서 도와주진 않고 계속 말을 하니 아침부터 기가 빨려서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었답니다. 차라리 나가서 친구들과 담소라도 나누고 오시면 좋은데 시어머니 성격이 살가운 성격은 전혀 아니라 친구도 없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주말에는 가게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는 신혼이니까 둘이 밖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 부부가 나가려고 하면 꼭 따라 나왔습니다. 주중에 집에 있다가 드디어 나간다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안타까워해서 우리 둘이 갔다 온다고는 말하지도 못했죠. 친구가 별로 없으니 시어머니는 가족들 챙기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고통은 다 제가 받았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장손이라 다 우리 집으로 모였는데 그러면 그 음식들을 시어머니는 무슨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조용하고 고요했던 집에 식구들이 오면 그게 즐거우셨는지 다들 자고 가라 하고 가면 아쉬워하고 그랬습니다. 식구들이 먹고 난 음식들을 치우고 청소하고 올 때마다 맞이하는 음식 내놓는 것은 다 제가 하게 됐죠.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것은 시댁과 친정이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늘 명절 끝나고 우리 친정을 방문하라고 했어요.
시댁은 장손 집안이라 사람이 많이 오니까 다 끝나고 우리 집에 가라는데 그러면 그게 명절 의미가 있나요? 저는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친정에 늦게 가면 오빠와 새언니와 조카들 얼굴도 못 보는 건데 어이가 없어서 한 번은 중간에 남편에게 눈치 줘서 친정에 가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남편 차를 가로막고 어딜 가냐고 버릇없다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들이 지속되면서 저는 참고 살았는데 그러다 아이도 가지게 됐어요. 다행히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아들한테도 어찌나 관심이 많던지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낳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난데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고 저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해서 저는 산후 우울증까지 오게 됐어요. 아이가 울어도 제 책임이고 밥을 안 먹어도 제 탓을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니까 처음엔 그냥 넘기던 남편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울고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 보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번엔 빠지더라고요.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저에게 네 아들도 나중에 저를 배신할 거라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저는 아이돌의 엄마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기 엄마들하고 모임도 만들어지고 친해지게 됐어요. 날짜를 잡고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즐겁게 서로 실행욕도 하고 아기 발달 과정도 공유하며 모임을 즐기니 드디어 살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즐겁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니까 시어머니는 본인을 혼자 집에 둔다고 또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다 큰 어른이 감정 조절도 못하고 우는 걸 보며 어찌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이 모임을 갔다 왔는데 남편이 집에 빨리 왔더라고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어머니가 아프다 해서 급하게 왔어. 아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모임이 좋아도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가면 어떡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보니까 누워서 끙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보내고 시어머니에게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 청소도 다 하고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서 사과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드러누웠다는 게 믿기지 않아 쳐다보니 한숨을 쉬며 아픈데 며느리는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자기가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제가 아픈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혼자 나가서 놀았다고 화가 나서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프냐니까 온몸이 다 아프다는 시어머니는 열도 나지 않고 너무 멀쩡해서 도저히 아프단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 눈치가 보여 아기 엄마 모임에 자주 나가지도 못했고 시어머니의 참견 속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둘째도 생겼는데 둘째는 딸이었어요.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왜 딸을 낳았냐고 제 탓을 하며 노력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노력하면 아들이 생기고 노력하지 않으면 딸이 생겨요? 인간의 성별이라는 것이 노력으로 된다는 것을 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딸한테 대놓고 차별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뭐 옛날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넘길 수 있었는데 딸한테까지 차별하니 그건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둘째라서 첫째보다 발달이 더 빨랐는데 이건 아이들이 2명 이상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나요? 원래 둘째가 첫째보다 말을 빠르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둘째한테 제가 말 잘한다고 예쁘다 하면 첫째 기죽인다고 저보고 못된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3년 차이가 나서 첫째 몸이 더 큰데 당연히 작은 아이를 더 챙기는 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첫째를 차별하거나 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나온 아이니까 둘 다 예쁜 것은 말하면 입 아픈 사실인데 제가 둘째를 조금만 더 챙기면 시어머니는 저보고 감히 아들을 덜 챙긴다고 노발대발하셨어. 저런 말은 시어머니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심해졌는데 아이들한테 간식을 줘도 딸은 아예 안 주거나 아들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진지하게 몇 번이나 말하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남편도 제 말을 듣고 아이들도 나이가 드니까 분가하자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따로 살 수 있어서 신난 저는 분가 말을 듣고 들어놓은 시어머니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들어눕는 습관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눈물에도 우리는 분가하게 됐는데 남편 가게가 잘 되는 편은 아니어서 집의 크기는 단칸방 하나였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시어머니가 수입이 전혀 없으니 생활비는 분가하고 더 드렸는데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제 인생도 참 순탄치 않아요. 남편이 분가하니까 갑자기 도박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분가 전에도 과일가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시장에 갑자기 큰 과일가게가 생겨서 작았던 남편 가게는 타격을 심하게 받아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단골들이 있어서 그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사니까 큰 가게에서 가격을 심하게 낮추니까 단골들도 잃게 됐습니다. 과일이 팔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도 옆에서 가슴이 참 아팠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버티다 보면 좋을 날이 올 거라고 응원해줬어요. 그래도 남편은 힘들었는지 저에게 가게를 접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실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만두면 당장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기에 한번 믿어보려고 했더니 그 생각이 도박인 줄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당장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애들인데 도박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진짜 왜 그래? 우리 그럼 다른 가게를 해보자. 아니, 진짜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여보, 이러다 우리 억만장자 될 수도 있어. 남편은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결국 도박해서 다 날려버렸고 심지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며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푸념하니 분가하더니 잘됐다고 알아서 살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빚 때문에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겨우 친정 도움으로 빚을 갚아주며 한 번만 더 도박하면 그때는 이혼이라고 강하게 말했더니 그제야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일단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트럭 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또 제 탓으로 돌리며 제가 남편을 위험한 곳으로 떠민다고 욕하셨어요. 그래도 따로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때는 욕하든 말든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분가하니 정신이 편해져서 남편과 싸우는 일도 줄었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신경이 쏠려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이 운전하며 벌어온 돈을 아끼고 아껴서 저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과 하나도 사는 게 아까워서 며칠을 고민하다 겨우 한 개 사서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낀 돈으로 단칸방에서 방이 하나 있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간간히 소일거리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입었던 옷을 입고 또 입고 아끼고 아껴서 결국 마침내 아파트에 입주한 날에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친정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울며 자랑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빛을 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자는 아니고 생활비에 허덕이긴 했어도 현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일 때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라도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헛헛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셨는데 기력이 많이 없으셔서 인간 대 인간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었죠. 미워도 시어머니고 남편 엄마니까 병문안도 가고 그랬는데 나중엔 제가 오면 반기는 모습에 미우면서 안쓰럽더라고요. 자식이 남편 하나라서 병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제가 가면 그렇게 반기셨습니다. 신혼 때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미웠는데 죽을 때가 되니 시어머니 인생도 순탄하지 않아서 하늘에서는 편히 쉬길 바랐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셨던 동안에는 멀쩡하게 밖에서 사고치지 않고 돈을 잘 벌어왔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외동이라 시어머니 집을 유산으로 혼자 받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 사교육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그래도 힘드니까 거기에 쓰길 원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이냐고 지금 애들 학원비를 생각하라고 했더니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다며 저를 설득하는 남편에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통장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큰돈이 생기니 그걸 어떻게든 쓰고 싶었는지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차서 말했어요. 젊을 때 사업을 한 번은 해봐야 한다며 남편은 남자로 태어나 사업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벌이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라 더 말렸는데 본인의 고집을 누가 막겠어요. 결국 남편은 또 사업에 손을 댔고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거래처는 어디고 뭐 누구랑 동업하고 제품은 어디서 가져오고 이런 얘기하던 남편은 어디 가고 큰 빚만 남겨졌어요. 사실 처음부터 장렬하게 망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초기에는 조금 잘 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돈을 가져오는 남편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고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을 가져왔어요.
그걸 보고 친정에 연락해서 드디어 최서방이 정신 차렸다고 알리며 용돈을 보내니 친정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도 먹고 싶은 음식 가득 먹고 저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며 지내게 됐죠. 동네에서도 아이 친구들 엄마들이 먼저 저에게 사업 잘 되는 것 같다며 축하해주고 심지어 부러움에 질투까지 받았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기세등등해졌고 저는 거기에 장단 맞춰주며 당신이 최고라고 추켜 세워줬어요. 저는 사실 그때 그 기세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의 사업은 2년 만에 뼈도 못 추릴 만큼 망하게 됐어요.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밤늦게 아이들이 자고 난 후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 걱정했잖아. 여보,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나 여보 볼 낯이 없어. 미안해. 왜 그래, 여보? 괜찮아, 말해봐. 나 돈 다 날렸어. 어떡해. 너무 미안해. 충격적인 남편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었는데 당장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차게 걸려오는 전화에 받았더니 쌍욕을 하며 지금 바로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러 오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제까지 분명 우리 집은 행복하고 여유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오고 협박 전화도 많이 와서 핸드폰도 바꾸고 저는 심지어 아이들 전화까지 시켰어요. 남편은 심지어 돈 갚으라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저 혼자 버텼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이들을 전학을 떠나 친정에 데려가서 두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집도 팔리고 저는 아이들과 친정에서 머물렀는데 친정집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채업자들한테 나도 남편 어딨는지 모른다고 당신들이 좀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오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불쌍했는지 혀를 차며 남편 나타나면 꼭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자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는데 저는 반갑지도 않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서 따지니까 또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장모님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얼굴을 받고 비니까 친정엄마는 이번만 도와준다고 하시며 결국 또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고 당신 인생의 사업이라는 글자를 지우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저를 잡고 울길래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런 말을 하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남편은 밖에서 사고를 쳐와도 안에서는 참 잘했거든요. 사업이나 도박만 아니라면 진짜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과일 장사할 때도 그랬고 트럭 운전을 할 때도 저한테 돈을 다 가져다 줬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많이 놀아주고 친구처럼 재밌는 아빠라서 밖에서 사고치고 돌아와도 아이들은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했던 일들이 몸쓰는 일이라 체력이 많이 소요되어 힘들었을 텐데 남편은 시간이 나면 늘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아이들과 공을 차며 놀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많이 놀아주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저보다 남편하고 더 친밀감을 느낄 정도로 남편은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미워도 꾹 참고 살았었죠. 그렇게 남편은 다시 시작한 우리 가정에 집중했고 그 뒤로는 나름 또 자리 잡아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바닥부터 일어나야 하니까 집 주변에서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되는 대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힘들게 키운 것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아이들은 제가 해준 것에 비해서 잘 자라줬는데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아주 명문대는 아니었어도 남들이 들으면 다 아는 대학에 갔으니 저는 그 정도로도 너무나도 만족했어요. 사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체육을 좋아하고 축구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축구선수였습니다. 남편이 시간 나면 아들을 데리고 동네 공터에 가서 같이 공놀이를 했는데 그 영향이 컸죠. 아들은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께 꼭 커서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했고 초등학교 때는 유소년 축구단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이사를 여러 번 가기도 했고 친정에서 지냈던 적도 있었고 아니 무엇보다 금전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되려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려면 돈이 무조건 많아야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아챈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이미 친정에서 남편 빚을 갚느라 많은 도움을 받은 터라 차마 아들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돈이 없으니 축구를 포기하라고 하기엔 미안해서 밤낮 없이 일하며 지원했지만 주변 운동하는 친구들과 비교되기도 했던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당장 생활비도 한 푼이 아깝던 시절이라 아이들이 공부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아들도 그걸 알았는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운동은 접었는데 전 이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들과 딸은 제가 남들은 다 하던 과외도 하나 해주지 못했습니다. 학원은 겨우 보냈는데 그것도 남매 각자 하나씩만 보낼 수 있던 형편이라 원하는 과목 하나씩만 보내줬어요. 그래도 친정에서 아이들 입시 때는 아낌없이 지원해주라고 없는 살림에 돈을 보내주어 고3 때는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냥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혼자 나가서 아무 일이나 해야 하니까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는데 그때 둘이 서로 의지하며 지냈을 거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둘 다 성격이 순한 편이고 드세지 않아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아니라고 자기들이 빨리 커서 가게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던 아주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도 남편은 정신도 못 차린 듯 사업 소리는 꺼내지 않고 잠시나마 평화를 찾게 됐어요. 딸은 기특하게도 본인 학비를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서 다녔고 아들과 딸 둘 다 대학을 다니던 내내 아르바이트로 본인들 용돈을 벌어 다녔지요. 저도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됐는데 딸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주 큰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이었고 살면서 제 속을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딸이라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진짜 바라지도 않았는데 취업했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뻐서 길거리에서 울기까지 했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고 저는 그렇게 우리 집이 고생하더니 드디어 빛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간 것도 저한텐 놀랄 일이었는데 어느새 커서 직장을 다닌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주지도 못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거든요. 딸은 직장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과 바로 결혼했는데 사위는 저도 아는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딸과 짝꿍으로 만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착하고 순했던 남자아이라 그때부터 저는 저 아이가 내 사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죠.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조용했는데 고등학생 시절에 사귄 것은 아니고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면서 만나게 됐대요. 같은 학교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며 사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고등학생 때는 되게 앳된 얼굴에 마냥 어린 남자아이 같았는데 확실히 성인이 되고 군대에 다녀오니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여자라 먼저 취업하고 사위도 곧바로 취업했는데 둘 다 직장인이 되니까 빠르게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어요. 우리 집에서는 사위를 반길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님들 성품도 직장도 좋으셨고 둘 다 대기업에 다니니 상당히 안정적이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마음에 비해 딸한테 도저히 결혼 자금으로 줄 돈이 없어서 저는 난감했어요. 물론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은 있었는데 이건 우리 집 돈으로 남겨놔야 할 것 같았고 또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하니까 아들한테 주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친정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또 나서서 돈을 조금 해주셨는데 아들에 비해 많은 돈을 주지 못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딸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은데 왜 그래? 나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으니까 괜찮아. 오히려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미안해하는 거야? 속 깊은 우리 딸은 제가 미안해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도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 예정이었는데 딸이 결혼 의지가 더 커서 먼저 결혼했는데 딸의 결혼은 되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사돈께서도 아이들 결혼은 축하하는 자리지 뭘 교환하고 사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최대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준비하고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제외하자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단도 안 하고 혼수만 집에 넣고 나머지는 다 사위와 우리 딸한테 옷이나 가방을 해주는 식으로 끝냈어요. 한복도 저는 원래 특별한 취향도 없었고 보이는 것에 크게 집착하는 편이 아니라 사돈이 원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더니 사돈께서는 저보고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할 정도로 양쪽 집안에서 서로 배려하며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장도 신혼여행도 상견례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진행되어 딸과 사이는 흔한 다툼도 없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아들의 결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없었는데 아들의 결혼은 준비 과정부터 속상할 일이 많았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저는 딸도 아들도 둘 다 대기업 부부니까 너무 안정감이 들고 좋아서 당연히 며느리 될 분을 반겼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온 며느리는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보였는데 며느리는 밥을 다 먹지도 않아서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또 남편하고 저랑 모은 돈을 거의 다 투자해서 남편 직장 옆에 신혼집을 마련해줬거든요. 처음엔 다른 아파트를 생각했었는데 사돈이 무조건 더 넓고 좋은 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저는 계속 돌아다니며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게 집을 고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필 계절도 그때 여름이라 너무 더웠는데 며느리 집안에서 원하는 걸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저한테 왜 그렇게 결혼 전부터 맞춰주냐고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고 했었는데 저는 제가 신혼 때 시어머니와 같이 살며 힘들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 보낼 때도 다른 것보다 결혼하고 시집살이 당할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딸은 어릴 때 알던 친구와 결혼해서 이미 딸 친구 엄마로 사돈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집안도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시집살이일까 두려워 일부러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 집안이 재벌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우리보단 당연히 잘 살았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신혼집을 겨우 어떻게 구했더니 이번엔 결혼식장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혼집은 우리가 해줬으니 식장은 아들 부부가 알아서 고르겠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여기로 하겠다며 저에게 호텔 결혼식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여기서 안 해도 요즘 잘 되어 있는 곳들 많다고 했더니 자기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커서 꼭 거기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수를 좋은 것으로 고르느라 돈을 다 썼다며 자기 집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며느리에게 저는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아 호텔 결혼식은 해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아들의 하나뿐인 결혼식이고 어렸을 때 아들에게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남아 해줄 수 있을 때 마음껏 해주고 싶은 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연히 해주고도 남았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니 가슴이 아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결국 식장은 동네에 있던 예식장으로 잡았고 이 외에도 며느리는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도저히 우리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제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던 것을 잊을 수 없으니 저도 최대한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혼 전부터 맞지 않으니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어떻게 잘 해결되어 결혼식까지 올리고 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결혼까지 하니까 드디어 인생의 숙제를 다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대로 남편과 남은 인생을 조용히 보낼 생각을 하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고 실제로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어서 지역도 고르고 있었는데 제 인생도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조용하더니 또다시 도박에 빠지게 됐거든요.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예전에 악몽이 떠올라서 남편을 때리며 말렸습니다. 남편은 그냥 장난삼아 한 거라며 저를 달랬는데 역시나 남편은 또 사고를 거하게 치게 됐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사고를 너무나도 크게 쳐서 집도 넘어갔고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하고 1년 뒤에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도 많이 늙고 아파 힘들어서 이 사실을 알면 충격에 돌아가실까 두려워 말하지도 못했어요. 당장 집을 팔아 급한 불은 껐는데 이 망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또 무릎 꿇고 빌더니 이번에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라고 소리질러도 제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제 이름만 하염없이 내뱉었어요. 자기가 진짜 책임진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집을 급하게 나간 남편은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갈 곳이 없어서 모텔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니 아들과 딸도 황당해하며 남편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망할 인간은 어디 갔는지 머리카락 한 올도 없었어요.
급하게 집을 팔고 제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노후 자금도 다 탈탈 털어 빚을 겨우 갚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막상 제 거처가 없었습니다. 모텔 생활도 계속할 수가 없었고 예전처럼 친정에 알리면 친정엄마가 충격받아 돌아가시게 될까봐 두려워 말하지도 못했죠. 결국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딸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었는데 사실 딸의 집은 제가 지낼 방이 없었습니다. 사돈도 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딸의 집으로 들어가면 거실에서 지내야 할 형편이어서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들 집은 제가 부동산에서 알아본 그 집이었는데 방이 3개라 제가 지낼 방이 있긴 했거든요. 물론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니까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사돈 볼 낯도 없고 눈치도 보이고 들어가기 싫었지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으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나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제가 들어가는 문제로 아들과 많이 싸웠던 게 티가 나더라고요. 미안해서 저도 일이라도 해서 빨리 돈을 모으고 싶었는데 하필 제가 그때 허리가 아파 어디 나가서 일을 구하지도 못했고 나이가 있으니 저를 예전처럼 써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와 같이 살게 됐는데 원래 제 성격 자체가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폐 끼치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할 정도로 저는 눈치를 많이 보며 살게 됐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가지며 직장을 그만뒀는데 종일 소파에서 누워있고 제가 그 넓은 평수의 집을 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까지 했습니다. 시장도 제가 가서 봐오고 집에서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밥을 차리고 그동안 며느리가 취미 생활을 하러 나가면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하고 며느리와 아들의 저녁밥도 차려줬죠. 아들은 저에게 원래 그렇게 깔끔하게 사는 편이 아니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얹혀 사는 게 어디 그게 쉬운가요? 며느리가 손주를 낳고는 더 제가 할 일이 늘어났는데 며느리는 산후조리도 아들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장에 가서 며느리 먹을 소고기랑 미역국 재료를 사와서 다 요리하고 사돈이 오시면 다 맞이하고 돌아가시면 청소하고 아기 손수건하고 옷들 빨래도 하느라 바빴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일하면 너무 아파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웠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첫째 손주는 아들이었고 둘째 손주도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심지어 육아도 다 제가 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지 않았는데 워낙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아 약속 때문에 밖에 나가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며느리와 아들 밥을 차리고 둘이 나가면 종일 아이들을 보는데 예전에 내 자식들을 키우던 때랑 체력이 너무 달라져서 힘들었습니다. 또 하필 아들 2명이었고 성격들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2명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놀이터도 가고 공원도 가고 했습니다. 최대한 손주들에게 화를 내기 싫고 또 힘든 마음과 별개로 예쁜 마음은 분명해서 잘해주려고 해도 체력이 부족하니 그렇게 몇 시간만 아이들을 보고 나면 기가 빨려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와서도 며느리와 아들 밥을 차리고 온 가족의 청소와 빨래를 하니 안 그래도 아픈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손주들이 반찬 투정이 심해서 며느리 음식보다 제 음식을 더 좋아했는데 며느리는 그것도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요리하지 않으면 손주들이 입에도 대지 않으니 몰래 음식을 만들곤 했었죠.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며느리와 아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가끔 사돈집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저한테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단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은근 언제 나가는지 눈치 주기도 했어요. 한강 아파트로 가려면 평수를 줄여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방이 하나 줄어드는데 지금 상황으론 그럴 수 없어서 본인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속상하고 눈치가 보여 그냥 친정엄마가 계신 시골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는데 손주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주들은 본인 엄마인 며느리보다 제 말을 더 잘 들었고 요리도 제 요리를 더 좋아해서 아들은 계속 저와 같이 사는 것을 원했거든요. 제가 어쩌다 친정엄마가 계신 시골로 가면 손주들은 할머니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혹은 자기들도 데려가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점점 저한테 차가워졌고 저도 눈치가 보이니 집안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에게 잔소리하거나 뭐라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이 기억나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제 성격 자체가 남에게 뭐라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며느리에게 잔소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밤마다 망할 놈의 남편이 도대체 언제 돌아올지 기다렸는데 이 인간은 10년이 지나도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딸은 저에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있으면 돌아올 거라는데 저는 괘씸해서 나중엔 나타나기만 해봐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원망이 많았는데 나중엔 도대체 살아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었고 그리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사고를 쳐도 저에게 손을 대거나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는데 그 기억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약속이 있다며 저에게 새벽부터 옷 다림질을 부탁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며 원피스 하나를 다려달라기에 손주들과 아들 아침밥을 먹이고 다 나가자마자 급하게 거실에서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빨리 해달라고 재촉해서 저도 마음이 급해서 서둘러 하다 보니까 글쎄 옷이 살짝 그을려서 자국이 생겼어요. 절대 고의가 아니었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며느리를 불러 설명했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몸값보다 비싼 옷인데 감히 어떻게 이래요? 아 진짜 오늘 중요한 약속인데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이런 거 아니고. 아 진짜 오늘 중요한 날인데. 아 이거 입으려고 저 이번 주에 저녁도 안 먹은 거 모르세요? 이거 다시 입지도 못하니까 어머니 용돈 반으로 줄여서 알아서 살게요. 며느리는 사과하는 저한테 째려보며 날석에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서러운 마음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이 없어서 아들 집에 얹혀 사는 형편이었어도 저렇게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씩씩대며 다른 옷을 입고 집을 나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실에서 다리미를 부여잡고 눈물이 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렇게 눈치를 줘도 그냥 꾹 참으며 넘겼는데 전날은 참았던 게 한 번에 터져서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어요. 또 용돈 얘기를 며느리가 했는데 저 용돈도 겨우 한 달에 10만 원이라 그걸 반으로 줄이면 5만 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 달 10만 원으론 손주들 간식을 한두 번 사주면 끝나는 돈이라 따로 모을 수도 없었던 돈이에요. 교통비로 쓰면 남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가끔 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현금을 몰래 모았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절반으로 줄이면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아예 나가지를 말란 소리 아닌가요? 힘들게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온갖 집안일을 하며 살았던 대가가 이거구나 생각 들어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거실에서 울고 그래도 또 손주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간식을 먹여야 하니 마트에 가서 아들 카드로 이것저것 구매하고 집으로 왔는데 현관 앞에 너무나도 익숙한 자태가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그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10년 만에 나타났지만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얼굴을 잊었겠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또 오열하고 너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우는데 진짜 그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이 인간이 나타나면 때려야지 욕해야지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머릿속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드디어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성공은 무슨... 또 돈 없어서 찾아왔지? 됐어, 이혼하자. 그냥 각자 살 길 알아서 찾자. 여보, 나 진짜 성공했어. 제발 믿어줘. 그동안 고생했지? 너무 미안해. 됐어, 가. 또 이러다 갑자기 사업한다고 집 말아먹을 거 모를 줄 알아? 난 여기서 며느리한테 구박받으면 살 테니까 가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구박받아? 이 집도 우리가 사준 거잖아. 그럼 뭐해. 난 오늘도 안 그래도 받는 용돈 반으로 줄인다는 소리 들었어. 그냥 사라져. 내 눈앞에서 없어지라고 인간아. 아유 내 팔자야. 말하다 보니 갑자기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장을 봐온 봉지도 바닥에 내려놓고 남편 등짝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때려도 의아한 눈을 가지고 그대로 맞으며 우리가 해준 집인데 구박받는 게 말이 되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놓으라고 해도 제발 한 번만 따라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글쎄 남편이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야, 인간아! 이건 또 무슨 돈으로 사왔어? 이거 갚으라고 나타났지? 아니야, 여보. 진짜 제발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남편은 저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는데 명함에는 대표 직함이 있었고 진짜로 남편은 사업에 성공해서 대박이 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성공하고 찾아오려고 했는데 예전처럼 중간에 망하면 제가 더 고생하니까 일부러 10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망하지 않으려고 잠도 아껴가며 잤고 저 몰래 친정엄마에게 가서 상황 설명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손주들에게 친정엄마가 줬던 용돈이 다 우리 남편 지갑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남편도 예전 사업이 초기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망했던 게 트라우마여서 저한테 무조건 완전히 성공한 상태로 나타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또 북받쳐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고 남편에게 이제껏 어떻게 살았는지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내뱉으니 끝도 없이 말이 나왔고 그걸 다 들은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당신과 같이 살았던 것 고마워서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를 주려고 샀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해야겠어. 진짜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나? 남편 말로는 그동안 식구들이 고생했으니 저와 남편이 살 한강 고급 아파트를 하나 사고 아들 부부 몫도 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으니 며느리가 괘씸해서 절대 주지 않겠다고 차라리 그래도 저를 종종 보러 오고 제 마음을 알아줬던 딸 부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 우리가 꼭 모실 거라고 며느리 몰래 용돈도 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게 기억나서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딸 부부를 아들네 집으로 불러 이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색도 하나 변하지 않고 저한테 친한 척을 갑자기 하더니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어머님을 챙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아들도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화내고 집안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돌아온 남편과 저는 아주 고급 아파트에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남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중이랍니다. 딸 부부와 가까이 살아서 서로 저녁도 같이 먹으며 행복하게 사니까 아들 집에 살 때가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는지 새삼 알게 됐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저한테 연락하다 안 먹히자 손주들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저를 보러 오고 있답니다. 남편은 괘씸하다고 문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모습이 웃겨서 두고 보는 중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내려가니 제 인생도 진짜 다사다난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은 인생은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